24조 원.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쓴 숫자이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수출 프로젝트, 제2의 중동붐, 그리고 K원전의 화려한 부활,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체코 신규 원전 수주 소식을 장식했던 수식어들입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고사위기에 처해 있었던 대한민국 원자력 생태계에 이 소식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과를 넘어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대지를 적시는 폭우와도 같은 구원이었습니다. 원전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프랑스를, 그것도 그들의 안방인 유럽 무대에서 꺾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벅찬 자부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 나라가 축배를 들고 샴페인을 터뜨린 지 꽤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조금 더 차분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이 거대한 잭팟의 장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펼쳐봐야 합니다. 24조 원이라는 화려한 숫자가 주는 착시 효과 뒤에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했거나 혹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진짜 청구서가 숨겨져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칭찬이나 비난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경제의 빚잔치가 아닌 진정한 남는 장사가 되기 위해 우리가 직시해야 할 2026년 현재의 냉혹한 현실, 그리고 극적인 합의와 교묘한 견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복잡한 고차방 정식을 아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24조 수주 뒤에 숨은 함정, 그리고 K원전이 풀어야 할 치명적인 숙제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뤄낸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역사적 맥락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본계약까지 이어진 과정은 그야말로 한편의 반전 드라마였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다름 아닌 프랑스의 전력공사 EDF였습니다. 유럽은 프랑스의 앞마당이나 다름없고 프랑스는 유럽연합 내에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맹주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체코를 방문해 세일즈 외교를 펼칠 정도로 프랑스는 이번 수주전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런 프랑스의 강력한 로비와 견제를 뚫고 한국이 승리했다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무려 15년 만에 거둔 쾌거이자 한국형 원전의 기술력과 시공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특히 전 세계 원전 시장이 공기 지연과 비용 촉과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 주요했습니다. 프랑스가 핀란드에 지은 올킬루오토 원전이나 자국 내 플라망빌 원전은 당초 계획보다 10년 이상 늦어지고 비용은 3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반면 한국은 사막 한가운데서도 약속된 기한을 지켰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온타임, 온버짓, 즉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산으로 짓는다는 그 신뢰가 체코 정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체코 입장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력 안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가격은 비싸고 공기는 하염없이 늦어지는 프랑스보다는 검증된 가성비와 성실함을 갖춘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 지겹도록 들었던 빛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명을 조금 다른 곳으로 비춰보겠습니다. 바로 냉혹한 돈과 실리의 세계, 그 첫 번째 페이지는 바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지난 2025년 1월 16일 전격적으로 타결된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드디어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었다, 수출의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지루하게 이어지던 법적 공방과 미국 법원이 한국 원전의 독자 수출을 막을 수도 있다는 최악의 불확실성은 걷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은 평화의 대가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듯이 이번 합의 뒤에는 꽤 무거운, 그리고 아주 장기적인 청구서가 붙어 있습니다. 양측의 합의 내용을 뜯어보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향후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것도 이번 체코 원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50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형 원전 APR1400은 100% 국산 기술로 자립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일지 몰라도 상업적 권리관계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이번 합의가 증명한 셈입니다. 1997년 우리가 기술 자립을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맺었던 기술 도입 계약,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수출 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족쇄가 30년이 지난 지금 로열티라는 형태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속담 중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걸어오던
시점에는 이 말이 소송 리스크를 뜻하는 비유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밤새워 설계하고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타국 만리에서 땀 흘려 원전을 지어 올려도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은 꼬박꼬박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합의의 본질입니다. 물론 소송으로 인해 수출길이 아예 막히는 최악의 상황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24조 원이라는 수주 금액 중에서 상당액이 로열티 명목으로 빠져나간다면 우리의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매출 증대가 아닌 실질적인 국부 창출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라는 족쇄를 풀기 위해 우리가 내어준 통행료가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앞으로 폴란드, 네덜란드 등 남은 수많은 수출 프로젝트에서도 이 로열티 구조가 계속하에서 우리의 가격 경쟁력을 갉아먹지는 않을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소송은 끝났지만 기술적 종속에서 경제적 종속으로 성격이 바뀐 새로운 그림자는 이제 막 들이우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짙은 그림자는 바로 현지화 비율에 따른 착시 효과입니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연일 24조 원 수주, 역대급 잭팟이라고 떠들썩하지만 정작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체코 정부는 이번 계약 과정에서 아주 강력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자국 기업의 참여 비율을 60% 수준으로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터빈이나 발전기 같은 핵심 기자재의 상당 부분, 그리고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하청 물량을 체코 현지 기업에게 발주하라는 뜻입니다.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번 원전 건설은 체코 산업계의 부흥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공언했을 정도입니다. 우리 정부와 한수원은 수주를 확정 짓기 위해 이 까다로운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24조 원이라는 돈이 한국으로 전부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60%가 체코 현지에서 돌고 돈다면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가져올 수 있는 몫은 절반 이하, 냉정하게 분석하면 약 10조 원 안팎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10조 원도 어마어마한 큰돈입니다. 하지만 24조 원이라는 상징적 숫자가 주는 착시를 걷어내야 정확한 손익계산이 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파생되는 리스크입니다. 체코 현지 기업들의 기술력이나 납기 준수 능력이 한국 기업만큼 따라와 줄까요? 한국 원전의 강점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국내의 공급망의 효율성에서 납니다. 그런데 생소한 체코 현지 업체들과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만약 현지 업체가 부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거나 품질 불량이 발생해서 전체 공기가 지연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계약상 총괄 책임을 맡은 팀코리아가 져야 합니다. 즉 매출은 나눠 갔는데 리스크는 우리가 독박을 쓸 수도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또한 고정가격 계약의 함정도 여전합니다. 원정 건설은 10년이 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합의한 24조 원은 현재의 물가와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유럽의 인건비가 폭등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변수로 원자재 가격이 뛴다면 그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시공사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과거 우리가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 겪었던 저가 수주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정작 우리는 실속을 챙기지 못하는 빚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현지 공급망 관리와 계약 조건 방어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 그림자는 금융 리스크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말과 비교해 상황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당초에는 한국이 체코에 원전 건설 비용까지 빌려줘야 한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 체코 정부가 건설 자금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달하겠다. 그리고 이후로부터 저리 차관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급한 불은 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무리하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은 피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원전 건설은 10년 이상 걸리는 초장기 레이스이고 체코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원전 2기 건설비는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입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유럽 경제 상황이 조금만 흔들려도 체코 측은 언제든지 상황이 어려우니 금융 지원을 좀 해달라, 이자를 싸게 해달라며 손을 내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체코가 아닌 다른 곳, 바로 폴란드와 같은 후속 수주 국가들입니다. 체코는 그나마 경제 사정이 나은 편이라 자체 조달을 한다지만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사업의 경우 수십조 원의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을 한국이 대출해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우리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의 대출한도 문제가 불거집니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이 특정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빌려줄 수 있는 돈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미 그 한도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법을 개정해서 자본금을 늘리고 한도를 높여야 하는데 여야 대치 전국 속에서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금융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껏 따놓은 수주가 무산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불리한 조건에 금융계약을 맺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돈을 빌려줘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돈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잠재적 뇌관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보증을 서가며 수출 실적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리스크를 국가가 떠안는 구조인지 끊임없이 감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선을 다시 국내로 돌려보겠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수주를 해와도 안에서 물건을 드러낼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겠죠.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내 원전 부품 생태계는 그야말로 뼈대만 남았습니다. 창원의 원전 주기기 업체들은 일감이 없어 문을 닫거나 업종을 바꿨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입니다. 평생을 원전 부품 깎는 데 바쳤던 숙련된 기술자들은 이미 현장을 떠나 조선소나 반도체 공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원전은 부품 하나만 불량이 나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초정밀 산업입니다. 수십만 개의 부품을 제때 완벽한 품질로 공급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공급망이 과연 24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감당할 체력이 될까요? 업계 현장에서는 지금 당장 공장을 풀가동해도 납기를 맞추기 빠듯하다. 숙련공을 구하려야 구할 수가 없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인력 문제는 미래 세대에서 더 심각합니다. 서울대 원자력 핵공학과를 비롯한 관련 학과의 전공자들이 급감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들이 모이던 곳이었지만 정책의 불확실성을 겪으며 학생들이 기피하는 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주를 했다고 해서 떠나간 인재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설계를 담당할 엔지니어, 용접을 할 숙련공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결국 외국 인력을 써야 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비숙련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는 곧 시공품질 저하와 사고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수주는 대박인데 지을 사람이 없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원전 산업 현장의 서늘한 공포입니다. 24조 원 수주라는 팡파르 뒤에 텅 비어버린 공장과 강의실이라는 초라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유럽연합의 까다로운 환경 규제, 그 중에서도 텍소노미 문제입니다. EU는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면서 아주 까다로운 단서를 달았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 고준위 방패장 부지는커녕 관련 특별법조차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십수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해둔 수조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집 쓰레기도 못 치우고 있는데 환경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는 유럽에 가서 우리는 친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원전을 지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체코 역시 EU 회원국으로서 이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의 방패장 대책 미비를 문제 삼아 너희는 텍소노미 기준 미달이야 라고 태클을 걸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원전 수출은 단순히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종합 예술입니다. 국내의 정치적 갈등으로 방패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해외 수출길까지 막아버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경쟁자였던 프랑스가 호시탐탐 이 부분을 노리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주창하는 유럽 우선주의는 언제든 한국 원전을 견제하는 무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 언론들은 한국 원전의 저가 수주 의혹과 더불어 방패장 문제를 거론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24조 원 수주라는 화려한 조명 뒤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들을 2026년 현재의 시각으로 아주 상세하게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50년 로열티 합의로 생긴 비용 부담, 60% 현지화 조건으로 인한 실익 감소, 체코를 넘어 폴란드까지 이어지는 잠재적 금융 리스크와 공급망 붕괴, 그리고 여전히 답보 상태인 방패장 문제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치명적 숙제들입니다. 물론 비관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원전 수출은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고부가 가치 미래 산업입니다. 반도체, 자동차와 더불어 우리 경제를 지탱할 핵심 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번 체코 수주는 분명 침체되어 있던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 소중한 발판입니다. 하지만 수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전소를 무사히 완공하고 제때 돈을 받아서 실제로 우리 기업과 국가에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과거 2010년대 초반 우리 건설사들이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 제살 깎아먹기식 저가수주 경쟁을 벌이다가 수조원의 적자를 보고 휘청거렸던 아픈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이너스 수주, 속빈 강정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금융권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이제 막 소송 리스크를 털어낸 지금이야말로 로열티를 주고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고도의 원가 절감 전략과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할 실질적인 인력 양성 지원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찬양이나 맹목적인 비난이 아닙니다. 차분하고 냉철한 점검입니다. 24조 원이라는 숫제 취해 이 산적한 리스크를 못 본 척 덮어둔다면 그 청구서는 10년 뒤, 20년 뒤 우리 아이들에게 날아갈 것입니다. K원전이 진정한 효자 산업이 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서 이 거대한 국가적 이슈를 바라보는데 조금이라도 더 깊은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